여러분,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고 잠을 자는 물리적인 공간 그 이상일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누이러 돌아오는 곳, 나를 방어하던 갑옷을 벗어두고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성소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깨끗하게 청소하며 나만의 평온한 에너지를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성소에 누군가를 초대했다가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적은 없으신가요? 가까운 사이니까, 오랜 친구니까, 거절하면 서운해할 테니까라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들이 떠난 뒤 남겨진 것은 어지럽혀진 거실보다 더 엉망이 된 내 마음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 흙탕물을 끼얹은 것처럼 그들이 남기고 간 부정적인 말과 행동의 잔재가 며칠이고 몇 달이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내 공간에 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사적인 시간, 나의 기운, 그리고 나의 영혼의 일부를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집에 누구를 들릴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나의 평온을 위협하고 나의 성소를 오염시키는 사람이라면 단호하게 문을 닫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정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비이자 방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할까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은 사람, 나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 나의 소중한 공간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관계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2500년 전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던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셨지만 동시에 해로운 인연이 수행자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을 누구보다 경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제자들, 그리고 당시의 제가 불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8가지의 생생한 일화들을 통해 집에 초대해서는 안 될 사람들의 특징을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거실에서 식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소중한 나의 집과 마음을 지키는 단단한 빗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오래된 지혜의 숲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의 기원정사로 향하는 길목에 살던 어느 부유한 상인 수다타 장자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수다타는 부처님께 기원정사를 보시할 만큼 신심이 깊고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비로운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집 대문은 배고픈 자, 목마른 자들에게 늘 열려 있었고 그의 곳간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친척인 다나카라는 자가 수다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다나카는 고향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떠돌던 중 성공한 친척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수다타는 먼 길을 온 친척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하인들을 시켜 가장 좋은 객실을 내어주고 여행의 피로를 씻을 수 있도록 향기로운 목욕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사내진미를 차려 다나카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식탁에 앉은 다나카의 태도는 수다타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차려진 음식들을 훑어보더니 감사의 인사를 하기는커녕 미간을 찌푸리며 젓가락으로 음식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수다타, 자네는 이 도시에서 제일 까는 부자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음식 솜씨는 영 아니구먼. 이 생선 조림은 간이 너무 짜고 밥은 너무 질어서 목으로 넘어가지를 않아. 내 고향에서는 가난한 집에서도 이것보다는 낫게 먹네. 수다타는 당황스러웠지만 먼 길을 온 손님의 투정이려니 생각하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다니 미안하네. 내일은 자네가 좋아하는 요리로
다시 준비하도록 이르겠네. 하지만 다나카의 불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이 되자 잠자리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 비단 이불은 너무 미끄러워서 잠이 오지 않아. 그리고 베개는 왜 이렇게 높은가? 자네는 손님을 대접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겠어. 며칠이 지나도 다나카는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집안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을 마치 자신의 종처럼 부리며 고함을 치고 수다타가 아끼는 정원의 희귀한 꽃을 꺾어 함부로 버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수다타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준비해둔 최상급의 꿀과 버터를 발견하고는 허락도 없이 그것을 퍼먹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수행자들은 거친 음식을 먹어도 되니 이런 좋은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이 먹어야지 않겠나? 자네는 너무 낭비가 심해. 수다타는 참을성 많은 사람이었지만 점점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호의가 무시당하고 자신의 공간이 유린당하는 느낌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괴로움을 안고 기원정사의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를 베풀고자 친척을 드렸으나 그는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저의 집과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다타의 고민을 들으시고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수다타가 대답했습니다. 예, 보았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주변만 질척거리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은 바로 그 깨진 독을 방 안방에 두는 것과 같느니라. 그들은 타인의 호의를 권리로 여기며 네가 무엇을 주어도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어 네가 가진 평온과 재물을 끊임없이 빨아들이고 결국에는 너의 마음마저 고갈시킬 것이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하는 법. 밑 빠진 독에는 물을 붓는 것을 멈추고 그 독을 집 밖으로 내놓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수다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나카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의 대접은 여기까지일세. 자네는 자네의 길을 가도록 하게. 다나카는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수다타는 흔들리지 않고 그를 내보냈고 비로소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왕사성 근처의 작은 마을, 소박하게 살아가는 도예가 난타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난타는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소박하고 정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소문이 많기로 유명한 여인 말리카가 난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말리카는 평소에도 남의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난타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차가 나오고 향이 피어오르자 말리카는 은밀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난타 씨, 그거 들었어요? 저 아랫마을 빵집 주인 말이에요. 세상에, 그 사람이 밤마다 도박장에 드나든다지 뭐예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더니 속은 시커먼 사람이었어요. 난타는 남의 허물을 듣는 것이 불편하여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말리카 씨, 차 맛이 어떤가요? 이번에 새로 만든 찻잔인데. 하지만 말리카는 찻잔을 보는 둥마는 둥하며 말을 끊었습니다. 찻잔이야 뭐 흙으로 빚은 게 다 똑같죠. 그것보다 옆집 사는 과부댁 말이에요. 어제 낯선 남자가 그 집 담을 넘는 걸 누가 봤다지 뭐예요? 아무래도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말리카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 확인되지 않은 추측, 그리고 도끼 어린 험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난타의 집은 어느새 향기로운 차 향기 대신
검고 끈적거리는 불신의 언어들로 가득 차는 듯 했습니다. 난타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지끈거려 왔습니다. 자신의 깨끗한 집이 오물로 더러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말리카가 돌아간 뒤에도 그녀가 뱉어놓고 간 말들은 난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빵집 주인을 볼 때마다 의심이 들었고 옆집 과부댁을 볼 때마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었습니다. 평온하던 그의 마음에 의심과 불신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며칠 뒤 난타는 탁발을 나오신 부처님을 뵙고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부처님, 제 집에 누군가 다녀간 뒤로 제 마음이 진흙탕처럼 흐려졌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나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난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난타여, 누군가 너에게 썩은 생선을 선물로 가져왔다고 치자. 네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썩은 생선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은 가져온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그렇다. 그리고 그 썩은 냄새는 누구의 손에 배겠느냐?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의 손에 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이간질하며 부정한 말을 옮기는 자는 썩은 생선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 그들이 너의 집에 들어와 그런 말을 쏟아낼 때 네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맞장구를 친다면 너는 그 썩은 생선을 받아 너의 집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느니라. 그 악취는 너의 집 전체에 스며들고 너의 마음을 병들게 할 것이다. 그런 자는 너의 평온을 훔치는 도둑이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만약 피할 수 없다면 침묵이라는 방패로 그 말을 튕겨내거라. 그들의 말이 너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난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자신의 집에 험담을 즐기는 자를 초대하지 않았고 혹여 그런 말을 듣더라도 흘려버리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코살라국의 한 고위관리가 은퇴한 학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학자는 젊은 시절 왕실에서 일했지만 권력의 무상함을 깨닫고 시골로 내려와 조용히 책을 읽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과거의 동료였던 고위관리 바라타가 행차길에 학자의 집을 들렀습니다. 바라타는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는 수행원들을 이끌고 학자의 조용한 마당에 들이닥쳤습니다. 학자는 예정을 생각하여 정성껏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바라타는 신발을 신은 채로 학자의 서재인 마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학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이곳은 내가 글을 읽고 명상을 하는 곳이니 신을 벗어주게나. 그러자 바라타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너무 깐깐하게 구는구먼. 내 신발은 왕궁의 비단 카펫만 밟던 것이라 자네 집 마루보다 더 깨끗할 걸세.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흙 묻은 신발로 마루를 쿵쿵 밟고 다니며 서재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바라타는 학자가 아끼는 고서를 함부로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캐캐 묵은 책이나 보고 있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내 말 한마디면 이런 책 수천 권은 불쏘시개로 쓸 수도 있어. 그는 학자의 소박한 삶을 비웃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학자의 집을 마치 자신의 별장인 양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고 술을 가져오라 호통치며 학자의 가족들을 하대했습니다. 학자는 모멸감을 느꼈지만 손님이라 참았습니다. 그러나 바라타가 떠난 뒤 학자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존엄과 평온이 오만한 자의 발길질 한 번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숲속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무례한 자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 집이 더러워진 것보다 제 마음이 더러워진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만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람이 불어와 흙먼지를 일으킬 때 그 먼지를 향해 화를 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만한 자는 거센 바람과 같고 그의 무례함은 흙먼지와 같다. 그가 너의 집에 들어와 흙발로 다닌 것은 그의 마음이 이미 오만이라는 진흙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누구를 대하는지조차 잊어버린 눈먼 자와 같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가 너의 마루를 더럽힐 수는 있어도 너의 고귀한 정신까지 더럽힐 수는 없다. 네가 그로 인해 분노하고 스스로를 비하할 때 비로소 너는 더러워지는 것이다.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 열쇠를 주는 것과 같다. 너의 집은 너의 규율이 지배하는 곳이어야 한다. 무례한 자가 다시 온다면 단호히 문을 닫고 말하라. 이곳은 나의 성소이니 존중이 없는 자는 들어올 수 없다고. 그것이 너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학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집과 마음을 지키는 주인은 바로 자신이며 무례한 자에게 침묵하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방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불을 들고 오는 자에 대한 비유 같은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헐레벌떡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 존자를 찾아왔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화가 잔뜩 나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존자시여, 제 친구가 저를 찾아왔는데 그는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가 우리 집에 오면 집안 공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도 그가 오면 불안해하며 방으로 숨습니다. 하지만 얘 친구라 내칠 수도 없고 어찌해야 합니까? 사리불 존자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만약 누군가 횃불을 들고 너의 집에 들어오려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횃불을 끄고 들어오라고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집이 불탈 테니까요. 그렇다.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은 횃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과 같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불길을 주체하지 못해 그 불을 옮겨 붙일 곳을 찾아 헤맨다. 네가 그를 무방비로 받아들인다면 그 불길은 너의 평온한 가정을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친구라는 이름에 얽매여 너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태우지 말라. 그에게 말하라. 자네의 분노를 식히고 오게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자네를 맞이할 수 없네. 이것은 냉정이 아니라 너와 네 가족 그리고 그 친구가 더 큰 업을 짓지 않게 막는 자비이니라. 다섯 번째 이야기는 베살리 성의 한 과수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기생덩굴 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고 항상 과수원 주인의 집에 와서 무엇인가를 얻어가려 했습니다. 이보게, 이번에 수확한 망고가 참 좋아 보이는데 좀 나눠주게. 자네 집 창고에 남는 농기구가 있던데 내가 좀 쓰면 안 되겠나? 돈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지만 점점 그 요구는 커져만 갔습니다. 과수원 주인이 거절하려 하면 친구는 우리가 남인가? 자네는 부자면서 인색하군이라며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과수원 주인은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계속 내어주었지만 결국 자신의 과수원 운영이 어려워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안한 존자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안한 존자는 숲속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라. 저 덩굴 식물은 처음에는 나무에 살짝 기대어 자라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무를 칭칭 감아 햇빛을 가리고 진액을 빨아먹어 결국 나무를 고사시킨다. 의존적인 관계도 이와 같다. 네가 계속 받아주는 것은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빼앗고 너 자신도 무너뜨리는 길이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가 튼튼한 나무로 서서 가지를 맞대는 것이지 한쪽이 다른 쪽을 조르는 것이 아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그 덩굴을 끊어내고 둘 다 살리는 길이다.
6번째 이야기는 침묵을 깨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는 한 제가 불자의 집에 시끄러운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수행자의 친구들이었지만 수행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요한 산사에 들어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술판을 벌이며 저속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수행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이 깊은 산속에서 누가 듣는다고 그러냐, 사람이 너무 조용하면 귀신 들린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의 소란은 숲속의 새들을 쫓아내고 수행자의 명상을 방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마음의 거울과 같다. 소란스러운 자들은 그 거울을 깨뜨리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이 시끄럽기에 타인의 고요함조차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고요를 사랑하는 자여, 소란을 즐기는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말라.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듯이 소란은 고요와 함께할 수 없다. 너의 집에 고요가 머물게 하려면 소란의 문을 닫아야 한다. 7번째 이야기는 비교하는 자에 대한 일화입니다. 어느 가난하지만 행복한 부부의 집에 부유한 상인의 아내가 놀러 왔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의 물건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 커튼은 유행이 지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쓰고 있나요? 이 찻잔은 너무 투박하네요. 우리 집에는 금태를 두른 찻잔이 있는데 남편분은 아직도 승진을 못하셨다면서요? 제 남편은 이번에.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부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가 다녀가기 전까지 부부는 자신들의 작은 집에 만족하고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뒤 아내는 자신의 살림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고 남편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위축되었습니다. 행복했던 저녁 식탁에는 침묵과 한숨만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교라는 독이 집에 퍼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기쁨을 훔치는 도둑이다. 너의 집에 와서 너의 삶을 다른 이의 삶과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자는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자다. 그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타인을 밟고 선다. 너의 행복을 지키고 싶다면 그런 자에게 너의 삶을 보여주지 말라. 너의 소박한 행복은 그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8번째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빈배의 비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강가에서 배를 타고 가던 한 사공이 있었습니다. 안개가 짙은 날 맞은편에서 배 한 척이 다가와 자신의 배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사공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눈을 어디다 두고 배를 모는 거요?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배는 사람이 타지 않은 빈 배였습니다. 그러자 사공의 화는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화나게 하고 너의 집에 찾아와 괴로움을 주는 것은 그들 안에 애고자라는 오만한 선장이 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선장은 욕심, 성냄,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다. 네가 만약 그들을 빈 배처럼 볼 수 있다면, 즉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꿰뚫어보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너는 평온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수행이 부족하여 그것이 힘들다면 가득 찬 배와는 부딪히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지혜다. 너의 배집을 안전한 항구에 정박시키고 위험한 배들을 들이지 말라. 마이너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부처님 당시의 8가지 일화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공간인 집에 초대해서는 안 될, 경계해야 할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강력한 경고이자 지침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거리를 두어야 할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뱀파이어 감사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수다타 장자의 친척 다나카와 과수원 주인의 친구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당신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이들은 당신의 집에 와서 냉장고에 먹을 게 이것뿐이냐, 집이 좀 춥다,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냐며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또는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당신에게 쏟아붓습니다. 만나자마자 회사 상사 욕, 시댁 욕, 남편 욕을 시작해서 집에 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위로를 건네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쏟아낼 대상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들이 다녀가면 당신은 마치 기가 다 빨린 것처럼 탈진하게 되고 심한 경우 두통이나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흡혈귀처럼 빨아먹고 자신의 부정적인 찌꺼기만 남겨두고 떠납니다. 해결책 단호한 경계 설정과 거리두기. 이들에게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태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받아줄수록 그들의 요구는 더 커집니다. 1.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하십시오. 오늘은 내가 피곤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기 어렵네.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2. 초대의 횟수를 줄이십시오.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보다는 밖에서, 그것도 시간을 정해두고의 점심 식사일 시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3.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몸이 빠진 독을 막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둘째, 독을 뿜는 스피커 험담과 비교로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도예가 난타를 찾아온 말리카와 가난한 부부를 찾아온 부유한 부인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들은 입만 열면 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저 집은 망했다더라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삶을 타인과 비교하며 깎아내립니다. 내 친구 남편은 이번에 차를 바꿔줬다는데 너네 집 평수는 좀 좁지 않아? 라며 은근히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이런 사람이 집에 다녀가면 멀쩡했던 당신의 가족관계가 의심으로 흔들리고 만족스러웠던 당신의 삶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뱉은 말은 보이지 않는 독가스가 되어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듭니다. 해결책 침묵의 응대와 화제 전환. 이들은 반응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정말? 어머 세상에! 라고 맞장구 치는 순간 그들은 신이 나서 더 많은 독을 뿜어냅니다. 1.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험담을 시작하면 무표정한 얼굴로 침묵하거나 글쎄요, 저는 잘 모르는 일이라 할 말이 없네요 라고 반응을 차단하십시오. 재미가 없으면 그들은 그만둡니다. 2. 화제를 즉시 전환하십시오. 남 이야기는 그만하고 요즘 당신 건강은 어때요? 라고 주제를 그 사람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3. 내면의 방패를 세우십시오. 그들의 비교하는 말을 저것은 저 사람의 열등감의 표현일 뿐이다라고 객관화하여 듣고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튕겨내십시오. 셋째, 경계를 침범하는 무례한 자, 오만하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학자의 집을 짓밟은 고위관리 바라타와 불을 들고 온 청년의 친구와 같은 유형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집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룹니다. 허락 없이 안방문을 열어보거나 냉장고를 뒤지고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두며 늦은 시간까지 집에 가지 않고 버팁니다. 당신의 생활 방식이나 인테리어를 비웃기도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사냐, 이런 건 좀 갖다 버려라라며 선을 넘는 지적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은 당신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으며 당신의 공간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들이는 것은 흑발로 들어오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책 집의 규칙 선언과 출입 금지. 무례한 사람에게는 예의를 기대하지 말고 규칙을 들이대야 합니다. 1. 당신의 집에는 당신의 규칙이 있음을 알리십시오. 우리 집에서는 밤 9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야 해. 내 서재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2. 불편함을 표현하십시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되니 하지 말아줘. 그런 행동은 우리 집에서 허용되지 않아라고 정색하고 말해야 합니다. 3. 최후의 수단으로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당신의 명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례함이 계속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과감하게 초대 명단에서 삭제하고 연락을 끊는 것이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이너스. 사랑하는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나쁜 친구와 짝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서 가는 것이 낫다. 고독은 두 번째 동반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이 두려워, 혹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억지로 곁에 두고 심지어 나의 가장 내밀한 공간인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집은 당신의 마음이 거주하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더러워지면 기도할 수 없듯이 집이 부정적인 에너지로 오염되면 당신의 영혼은 쉴 곳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감사할 줄 모르는 자, 험담을 즐기는 자, 무례한 자를 멀리하라는 이 가르침은 사람을 차별하고 배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가 먼저 평온하고 단단해야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내 집이 평화로워야 그 평화의 기운을 세상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 초대 명단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당신의 성소를 위협하는 불을 들고 오는 자를 초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용기를 내어 문을 닫아야 할 때입니다. 그 닫힌 문 뒤에서 여러분만의 고요하고 향기로운 평온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무소유란 물건을 갖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해치는 불필요한 인연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집과 마음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를 기원합니다.